15일 충남 태안 소재국방과학연구소의 리디아능 시험장에서 놀라운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다연장 로켓 체계 천무와 한국형 헬파이어로 불리는 천검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천검을 지대공 미사일로 개량해 K-21 보빙 전투장갑자에 장착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K-21 천검 등의 실사격을 보여줬습니다. 이 행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핀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균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잠재적 고객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인 것입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무기 중 하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년여간 개발해온 지대공 미사일 천검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차 미사일 천검을 지대공 미사일로 개량해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장착해 사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블린, 스팅어뿐 아니라 한국산 현궁 등 세계 문기 시장에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 정밀유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만큼 장갑차에 탑재하는 이동식 지대공 미사원에 대한 관심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참석한 나라 중에 가장 주목받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이날은 천무와 천검을 보러 왔지만 정착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올 초부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K흑표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시험 평가하고서 K 전차가 더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다며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15일에 방한해서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연내 수주에 공들인 프로젝트가 2건이 있는데 하나는 노르웨이 K 전차 수출이고 다른 한 건은 최대 855대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추가 수출이다며 두 계약을 합치면 수주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는 2조 6천억 원 상당의 전차 82대를 계약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말 갑자기 이것이 전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년이 넘는 시험 평가가 끝나고 K 전차가 최종 선정되는 것에 이제 계약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들려온 소식이라 현대로템은 물론 한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노르웨이 현지 언론은 11월 미래 커브볼을 3개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대장 에릭 크리스토프센 장군은 노르웨이 정부의 탱크 조달을 취소하고 여유 자금을 헬리콥터와 육군의 장거리 사격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동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빠르게 유출되고 확인되었으며 하지만 정작 운영본부 중장은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진술하면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추었습니다. 노르웨이 여단 한 사령관은 새로운 전차가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 능력의 필수 구성 요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있기에 노르웨이는 전차보다는 지원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당장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할 국방전력이 미약하며 스웨덴 정부와 핀란드는 긴급하게 국방전력을 보강하고 있지만 전력의 공백을 쉽게 메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뚫리게 되면 노르웨이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노르웨이 네티즌은 거의 K전차 도입을 눈앞에 두고 이를 반대하는 에릭 육군대장을 비판하며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상하다. 결승선 직접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의 군대를 더 악화시키고 싶은 사람 에릭이다. 노르웨이는 위 모든 것을 살 수 있지만 나는 유럽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나라를 보호하고 미국이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유럽의 EU와 NATO는 종이 호랑이보다 약하다. 서류상으로는 군대와 장비조차 없고 이제 어떤 바보는 탱크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유럽이 혼자가 될 수도 있는데 당신은 탱크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진보연합 FRP의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안 튜브링헤드는 노르웨이 군 내부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전차 구매는 미친 우선 순위라고 반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일 K전차 초도 물량 10대와 K구자주포 23원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8월 계약 체결 후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력 공백을 우려한 폴란드의 긴급 요청의 말 그대로 총알 배송이 무언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독일에게 전차를 도입하려 했지만 생산이 지연되면서
계약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받지 못했고 결국 비슷한 성능이지만 가성비가 높은 한국 전차를 계약했고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본 노르웨이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산 전차의 성능뿐만 아니라 빠른 납품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K전차는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파워팩은 독일산을 썼습니다. 현대두산 프라코어는 2008년부터 K전차용 엔진 개발에 매달렸지만 계속 채택되지 못했는데 드디어 지난 13일 현대로템과 K전차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1500마력에 달하는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엔진을 폴란드로 수출되는 K전차에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도 독일에서 전차 계약을 했지만 제때 받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자 K전차의 기술을 이전한 알타이 전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독일산 파워팩이 들어가서 독일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독일이 거부해서 튀르키예는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도 전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산 파워팩이 완성되면서 K전차 기술을 이전받은 알타이 전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K전차는 폴란드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가운데 중요 부품인 파워팩이 생산력이 떨어지는 독일산을 쓰기 때문에 납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완벽하게 국산화를 하면서 초스피드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이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K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9일 현재 400여 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 방산 분야 인력의 무려 50%에 해당하는 인력을 대거 채용하면서 생산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가전, 조선 등에서 보여준 초스피드, 초격차 전략을 방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산 전차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완벽하게 일축시켰습니다. 비에린 아릴 그램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전차 구매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차 구매 과정은 미래 계획에 따라 계속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천무와 천검의 시연 행사에 참석해서 재빨리 계약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차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을 두고 역적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계약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대거 한국 무기를 계약하면서 한국 무기 유럽 수출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 세바스찬 흐바웩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 연구 개발 사업에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로 하고 있지만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폴란드의 적극적인 구애에 인도네시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핵심 무장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에 착수하며 앞으로 수출 경쟁력을 힘층 높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CNN은 지난달 25일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잇따라 계약 성과를 올린다며 어떻게 무기의 거상이 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탱크가 속도를 내고 곡사포가 터지고 뼛속까지 흔들고 이게 한국이 무기를 파는 법. 한국과 인연이 없을 것으로 보인 이곳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방산 무기 천무를 전격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러시아의 다음 타깃으로 알려진 조지아가 러시아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국 무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 방산 무기가 엄청난 호황을 맞게 되었다는 소식과 조지아 무기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효과적으로 적을 격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며 우크라이나 군의 승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구전으로 돌입하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분전을 하며 비등비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동맹국의 무기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서 의외의 활약을 보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 HIMARS인데요. 제블린을 비롯한 무기들이 전쟁 초기 맹활약을 펼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기들보다 하이마스가 더 많은 수의 러시아 군을 잡아먹는 것을 본 뒤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는 하이마스의 성과에 대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이마스의 도움 덕분에 러시아
전차 부대의 진격을 늦출 수 있었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러시아 군의 무차별 포격을 억제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분석했죠. 실제로 외신들은 하이마스의 존재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며 이국이 운용 중인 하이마스의 재원에 대해 고평가를 했는데요. 하이마스는 최고 시속 85km를 달릴 수 있는 6륜 구동 장갑 트럭에 6발짜리 로켓 발사대를 얹은 다연장 로켓 발사대 MLRS로 최대 사거리 84km에 달하는 유도 로켓탄이 주 무기인데요. 총 12대의 하이마스를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크라이나 군은 동부 돈바스, 남부 헤르손,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 하이마스를 투입.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 총 200대가 넘는 러시아 전차가 하이마스에 의해 잿더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하이마스가 보인 성과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이 직접 동부 전선을 찾아가 우크라이나 군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우선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러시아 군은 하이마스 파괴를 위한 별동 드론도 보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군에게 있어 하이마스의 존재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죠.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급부상한 하이마스를 미국에서는 추가 투입할 것을 고려. 이를 위해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등 전쟁이 지속되면서 뜻밖의 무기가 전쟁의 주역이 되었죠. 하이마스의 성능과 활약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침략이 조만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은 일제히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발사대 MLRS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에 의해 국토가 유린당한 조지아 조지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이름으로 그루지아였던 조지아는 칠러 세력들에 의해 아파지아, 나무스티아 지역이 분리독립을 주장. 조지아는 이를 억누르려 했으나 러시아 개입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이후 전쟁 직전에 개입한 미국 덕분에 조지아는 분리된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국가로 남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러시아 세력이 준동하는 나무스티아 지역은 분리를 주장하며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로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가 내세웠던 명분이 도네츠크 공화국 등 칠러 세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조지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러시아가 개입하고자 하면 개입할 수 있는 상황. 2008년에도 갑작스럽게 러시아 군이 쳐들어왔기에 2022년이라고 해도 쳐들어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이를 위해 방어 무기가 조지아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조지아 정부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수입한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하이마스를 수입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조지아 정부는 뜻밖의 이름을 거론하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언급했죠. 조지아 정부 입에서 나온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조지아에 수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지아가 미국 무기를 수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전개는 물론이고 방산업계에서 돌았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애덤 킨징어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SNS를 통해 조지아 군단의 게시물을 공유, 조지아에 하루라도 빨리 하이마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는데요. SNS를 통해 공유된 이 글에 현 조지아 대통령인 샬롬에조라 비슈빌리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조지아로 미국의 하이마스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이런 결과를 뒤집고 한국이 낙점된 것입니다. 조지아의 무기 도입 소식은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아르마디니 노비니에이 아르마디니 NOVINY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조지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수입을 검토 이를 위해 조지아 정부는 한화 디펜스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조지아의 결정은 러시아의 기갑전차를 막기 위해 거의 유일한 선택에 가까웠다고 말하며 조지아 정부에서도 한국 방산 무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지아 국방부 장관 후안쇼 브루출라 제주언슈 버츄레즈는 앞선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에서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며 엄청난 양의 무기 수입을 결정한 폴란드의 과감한 투자를 보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조지아 관료들 사이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조지아 경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문제가 있으며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선 투입되어 향후 조지아가 하이마스를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죠. 그렇기에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자 폴란드에서도 인정을 받은 한국의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비교해 전혀 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할 뿐더러
가격은 훨씬 싸서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하죠. 게다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K239 천무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를 크게 증가시키는 연구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천무 구입을 결정한 조지아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기술에 맞대응하기 위해 천무 개량에 나선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티드 로켓 듀얼 로켓을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흡입구가 달리면 로켓 연소 시간이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로켓보다 몇 배나 더 오래 로켓이 작동할 수 있고 로켓의 비행거리가 늘어나 현재 80km로 하이마스와 비슷한 사거리를 지닌 천무는 하이마스를 뛰어넘는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국제사회에서도 천무의 성능은 이미 검증을 받았기에 조지아 입장에서도 실용적이면서 싼 데다가 하이마스에 비해 장거리 타격도 가능한 이 무기를 실전 배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천무는 과거 UAE에서 도입을 논의할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지녔으며 최종 도입까진 가진 못했어도 한국 방산의 위험을 중동에 선보일 정도로 미국 하이마스를 위협할 정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UAE의 도입에 자극을 받은 사우디에서도 천무 도입과 관련의 관계자가 한화디펜스 무기 시찰을 직접 경험하고 1조 원대의 무기 수입을 결정했을 때 천무 역시 도입 대상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미국 역시도 현재 물량 생산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 하이마스를 대신해 한국이 우수한 무기인 천무를 수출해준다면 부담을 덜 수 있기에 조지아의 천무 도입에 찬성을 보냈다고 하죠. 폴란드와 맺은 20조 방산 계약이 연쇄 작용을 일으켜 여러 국가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 방산의 전성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아는 도입, 수량과 시기를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도입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2008년 조지아 침공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러시아는 2008년 분쟁 전의 위치로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키고 아파지아와 나모스티아에 대한 러시아 편입 승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조지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2008년 침공 이후 애매한 상태에 놓였던 아파지아, 나모스티아의 러시아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주인이었던 조지아의 소유로 돌려놔야 한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부당하게 다른 국가를 침공해 자기 세력권을 형성한 것을 모두 되돌릴 것을 미국이 요구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선을 더 확대하는 행위라 이번 발언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며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었는데요. 그러나 조지아가 한국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수입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의문이 풀린 것입니다. 조지아가 군 병력을 보강하면서 러시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러시아와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 병력을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선을 늘려 조지아가 침공할 경우 이를 대비할 병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조지아는 원래 아파지아, 나모세티아를 확보할 수 있죠. 한국 무기 수입으로 조지아는 과거 영토 수복까지 가능한 상황,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한국 방산 업계의 부흥은 한 국가의 독립과 자유에도 기여하는 촉매제가 된 셈인데요. 조지아가 러시아에 맞서 자신의 영토 온전히 수복하길 바라며 여러 국가들이 찾는 한국 방산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아 한국이 방산 선진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중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우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 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우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우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우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우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우국입니다. 1727년 알 카시미의 야이, 카스미 가문의 토우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 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부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우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에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우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오지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우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우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에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 BDBS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비리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쇼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R&D 등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의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터부터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뒤통수에 삼성이 반격 행보를 보이자 바이든 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과 SK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심각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 1,280억 달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 기업의 반도체 설비 업그레이드를 막아버리면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의 가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PC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SE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 아니라 패널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YMPC는 중국 정부 지원금이 최소 280억 위안 6조 원이 투입된 기업으로 현재 3%인 점유율을 빠른 시일 내에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YMPC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 산업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YMTC는 연내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한 단계 더 높은 236단 생산 계획을 밝히며 급하게 불을 꼈지만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었죠.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만 해도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사태 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그 반사 혜택은 애플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중국 내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애플은 전 분기보다 12%나 오른 70%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점유율 22%를 달성하며 1위로 올라선 바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쓰던 패널을 사용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사 동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 25%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초 차세대 NA EUV 장비 5대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이는
2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구현의 핵심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더 미세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가격도 2배가량 높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인텔은 NAUV를 도입해 2024년 2나노 수준을 선보이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SML이 생산 예정인 EUV55대 가운데 18대를 확보하며 인텔보다 네덜란드 ASML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차세대 장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인텔보다 늦은 6월에서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입니다. 최근에는 일본과 2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캐논 등 일본 장비 업체들과 인텔, IBM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하기우다 경산상은 5월 미국으로 건너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하며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BM 측에 2나노 제품 공동개발 의사까지 타진했던 상황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생산을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러몬드 상무장관과 접촉했던 상황입니다. 2019년 일본이 삼성 EUV 공정을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미국이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몬드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반도체 기업을 꼬드겨 텍사스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유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고 삼성이나 SK에게는 중국 투자 중단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8년 556억 달러였던 흑자는 올 2분기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또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는 현재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들어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 설립 의사를 밝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뒤통수를 맞은 상태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9%로 부상하며 1위 테슬라 70%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22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사실상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 행동은 삼성 등을 유치하며 중국 투자 금지를 외쳤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지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최근 미국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삼성전자가 반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정유 공장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수한 하만 공장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놓으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 반도체 또한 충분히 이들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명하게 움직이길 바랍니다.